2025년 8월 3일,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카본 제로 철강을 상업 생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기술 발표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질서를 뒤바꾸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2023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술을 두고 그딴 건 환경 광신도들의 허황된 꿈일 뿐 실현 불가능한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쓰레기 기술이 미국과 일본을 주저앉히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기술 발표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실제로는 외교 선언이자 산업 전쟁 개시 선언이었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과거에 한국 철강 기술을 후진적이라 비꼬았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비웃던 나라가 이 시대의 룰을 새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역사의 반전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1980년대에 일본이 한국 철강 산업을 원조한다며 기술 이전을 해줬다는 기사들이요. 기억나죠? 그때 우리는 도쿄대학 논문을 번역하고 니폰 스틸의 공장을 벤치마킹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니폰 스틸이 공급의 차질을 빚자 일본 정부가 포스코에 긴급 수입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기술 권력이 서울로 넘어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갑자기 모든 걸 선점했다 며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신문은 포스코가 EU와 미리 담합한 거 아니냐는 억측까지 내놓더군요. 이건 마치 시험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전교 1등을 했다고 교사가 부정행위부터 의심하는 꼴이죠. 왜 그들은 한국이 잘했다는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자존심 때문이겠죠. 트럼프가 그랬듯이 미국은 스스로를 기술 패권국이라고 여기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기술 상위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두 나라보다 앞서 나갔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때 트럼프는 포스코의 수소 제철 개발을 그렇게 깎아내렸을까요? 아마 그 기술이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에서 나왔기 때문 아닐까요? 2023년 미국은 자국 내 석탄과 가스 산업 보호에 집착했고 친환경 기술을 정치적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포스코의 발표가 한국 내에서 환호를 받는 동안 일본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쿄는 카본제로 철강이라는 핵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했어요. 특히 일본 철강업계의 중심축인 니폰 스틸과 JFE 스틸은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단 1년도 안 되어 자국 산업 전체가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온 거죠. 도요타, 미쓰비시, 히타치와 같은 기업들이 포스코의 철강 공급 일정을 문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시바 총리는 산업부 장관을 호출해 대체 계획이 있는가를 3번 연속 물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요타의 사장이 직접 나서 이대로 가면 전기차 생산 계획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발언한 건 일본 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부 눈치를 보며 민간 기업이 국가적 위기를 직접 말하는 걸 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전기차,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고탄소 철강으로는 국제 인증도 못 받고 탄소 국경세에 걸려 수출도 막힙니다. 결국 일본의 생존 자체가 한국이 만든 철강에 달린 셈이죠.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인지 아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 철강 산업을 넘사벽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본이 한국 기업 앞에 서서 제발 철강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선 포스코와 기술 협약을 맺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도쿄를 뒤흔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니폰 스틸의 고로 설비는 40년 넘게 운영 중이며 최신 수소 환원 기술에 맞게 재구축하려면 수십조 엔과 최소 7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유럽, 중동, 인도까지 공급망을 구축해버렸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끝난 전쟁이에요. 일본이 다시 따라오려면 최소 2030년 이후인데 그때는 이미 철강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있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본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근본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자본도 충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춘 나라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오만과 관성,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만심, 그리고 기존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결국 자멸을 불러온 겁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일본은 변화보다 유지를 택하는 나라입니다. 기술도, 정치도, 기업 운영도 모두 축적된 질서를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기술은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술은 속도와 방향이 전부입니다. 한국은 그 속도를 탔고 일본은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나라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아직은 일본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 경제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도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 철강 산업은 이번 포스코 사태 이후 수출입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하며 기존의 대중국 중심 공급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공급망도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제조업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이미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뉴스에서는 한국 철강에 국가 운명을 맡겨야 하느냐는 여론조사도 돌고 있고요. 일부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은 한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작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의존하지 않으면 산업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중심이라 자부하던 시절 한국은 항상 2등, 3등의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삼키고 생존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 독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독립을 넘어 이제는 다른 나라에 기술 생명선을 쥐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 흐름은 철강을 넘어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까지 확장될 겁니다. 일본은 지금이 아마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과거의 일본을 믿고 있다면 다음엔 무너지는 것이 단지 철강이 아니라 국가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이 충격에 빠진 것은 예상 가능했지만 진짜 흥미로운 반응은 워싱턴입니다. 포스코의 카본제로 철강 발표 직후 미 상무부는 비공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철강 기업 대표들, 환경청, 에너지부, 심지어 국방부 인사들까지 참석했다고 하죠.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대로 가면 미국이 한국에게 철강을 구걸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철강 생산은 여전히 고탄소 기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나 US 스틸과 같은 대형 철강사들도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생산 설비는 여전히 석탄 기반 고로를 사용 중입니다. 이 상태로는 유럽이나 일본의 수출조차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미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기로 했고 포스코 철강은 무관세 프리패스를 받았죠. 반면 미국 철강은 톤당 120유로 이상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국 제조업은 점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국방입니다. 최근 미 해군은 새로운 항공모함과 잠수함 설계에서 친환경 기준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철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포스코 철강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국 철강 없이는 건조조차 불가능해진다면 미국은 기술 독립국이 아니라 기술 수입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은 아직도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코의 발표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되풀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미국 내 산업계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서부의 전통 철강 벨트 지역들은 트럼프가 한때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준 것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반응은 여론조사에도 드러납니다. 최근 MBC와 갤럽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61%가 트럼프 정부가 친환경 철강 기술을 과소평가해 미국 경쟁력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 중 73%가 한국의 기술을 조롱한 건 실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지형에도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산업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GE, 보잉, 테슬라 등 일부 대기업들은 포스코와의 직접 계약을 추진 중이고 심지어 일부는 아예 한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소 배출 없는 철강을 쓰지 않으면 그 어떤 글로벌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없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미국이 기술적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부 미국 연구소들은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을 준비 중이다라며 반박하지만 실상은 아직 실험 단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이미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 철강을 상업 생산 중입니다. 이건 기술력 차이 이전의 의지와 속도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정치로 소비했고 한국은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발표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기술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통제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지금 한국은 철강을 통해 세계의 산업 질서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기술을 정치적 수사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허세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꿨다. 너무 늦기 전에 미국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자국 기술만 신봉하다 보면 조만간 포스코가 미국의 구세주가 되는 날도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포스코의 기술 발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23년 당시 트럼프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카본 제로 철강. 그건 과학자들이 돈 뜯어내려는 헛소리일 뿐이다. 미국엔 그런 쓸데없는 기술 필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발언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2억 뷰를 넘겼고 댓글 대부분이 조롱과 비판 일색입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은 헛소리라고 했던 기술로 결국 미국이 구걸하게 생겼다며 풍자 그림과 패러디 영상을 쏟아내고 있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인터넷 놀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판단력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등 과거 트럼프를 지지하던 철강벨트 지역조차 트럼프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합니다.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백악관에 비공개 성명을 보냈고 일부 보수 성향 언론마저 트럼프의 경멸이 미국의 미래를 죽였다고 보도했어요. 트럼프의 자존심이 아니라 미국 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트럼프가 그 발언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때 트럼프는 2024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기술, 특히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미국 내 철강 기업들은 트럼프의 발언 이후 오히려 투자자 신뢰를 잃고 주가가 하락했으며 친환경 기술에 대한 R&D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미국 기술 진보를 5년 후퇴시킨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포스코의 기술은 미국 기업이 이전에 이미 시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그런 기술을 미국은 아직 상업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이미 8개국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이겼다고 주장해도 현실에선 한국이 게임을 끝내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트럼프식 자만과 과학 혐오의 결정판이라며 TV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어요. 당신의 일자리가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포스코를 비웃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고령층 유권자들에게는 꽤 직설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이 흐름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발표 직후 미국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며 기술은 누가 먼저 웃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준비했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CNN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고 평가했죠.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이재명을 신흥 기술 리더십의 상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권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정부 당시 기술 무시 정책이 초래한 국가적 손실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전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포스코 미국 지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것 말 그대로 한 외국 기업이 미국 대통령의 판단 실수를 법정에서 정면으로 검증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의 카본 제로 철강 무시 발언은 미국 기술 정책 역사상 최악의 한 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어요. 이 사태가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여전히 우리가 최고다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술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데 미국은 여전히 자국 내에서만 경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세계 기술 맵을 새로 그려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트럼프는 실패한 게 아니라 현실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포스코의 기술력 앞에서 기술적 종속이라는 단어를 처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 지도자의 경멸과 무지가 만든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카본 제로 철강에 열광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적 같은 기술이 어떤 여정 끝에 탄생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 인내, 실패, 그리고 조용한 반격의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수소환원 제철 기술은 일본과 독일이 앞서 있는 분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일 뿐이라는 조롱도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해 포스코는 극비리에 하이아리엑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담 연구팀을 꾸렸고 그 연구소는 세상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연구소가 바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포스코 RIST 실험단지였습니다. 저는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외부인은 단 한 발자국도 기술동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연구원들은 스마트폰조차 반입 금지였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진 프로젝트였죠.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이 시설에 특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건 민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움직인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2017년, 2019년 사이에 포스코는 최소 134회의 실험 실패를 겪었습니다. 철광석 환원 과정에서 수소의 반응성이 너무 낮아 목표 온도를 못 맞췄고 설비 내 압력 조절도 불안정해서 폭발 사고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김병욱 박사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사를 떠날 생각을 했다고 해고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포스코 본사가 내린 결정은 연구팀 해체가 아니라 예산 2배 증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포스코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패는 전략의 일부다. 일본이나 미국 같았으면 이미 기술 이전이나 외부 컨설팅으로 방향을 틀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갔습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등과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내부 기술 역량을 극대화시켰고 결국 2022년 12월 최초로 100% 수소 기반 철강 생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라 전 세계 제철소의 기준점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포스코는 철저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해킹 시도가 417회 있었고 일본계 스파이 기업의 기술 스카우트 시도도 최소 12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스코는 연구원들에게 철저한 기술봉인 교육을 실시했고 일부 핵심 인력은 정부와 연계의 보호 대상까지 지정됐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식 기술 안보 체제의 출발이 이 포스코 실험실에서 시작된 셈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생깁니다. 바로 2025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기술 독립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연초 연설에서 탄소 없는 철강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며 한국이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포스코는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첫 공식 발표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장에 미국, 독일, 중국 기자들은 초청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조롱하거나 훔치려 했던 나라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발표 이후 단 3일 만에 EU는 포스코와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 UAE, 호주, 캐나다가 줄지어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지구의 산업지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엔 수많은 실패, 침묵,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한국식 끈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숫자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기술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했나를 자문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포기했고 한국은 버텼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머리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의지의 총합이라는 걸 포스코가 증명한 셈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카본제로 철강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광고도 스포트라이트도 아닌 강원도 삼척의 한 연구소에서 새벽까지 불을 켰던 이공계 연구자들이었습니다. 포스코의 카본 제로 철강이 발표된 후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발표 다음 날 즉시 고위급 대표단을 서울로 보냈고 단 72시간 만에 20년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산업 동맹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은 자국 철강 기업인 티센크루프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철강 없이는 탈탄소 산업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포스코 의존을 공식화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계약의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철강을 톤 단위로 사고 파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이번 협정은 탄소 배출권 통합 패키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포스코에서 구매하는 철강에는 탄소 배출 0kg이라는 인증이 포함되고 이를 수입한 EU 기업은 탄소세를 면제받거나 상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포스코의 철강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금융자산, 정책수단, 외교카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결과 유럽 내 철강업체들은 순식간에 위축됐습니다. 티센크루프, 아르셀로미탈, 세르비아의 제철소들까지 포스코와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일부는 아예 유럽연합에 탄소규제 유예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장에는 카본제로 대안이 존재하므로 유예는 불가하. 그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이란 말로 규제를 미루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이자 포스코가 글로벌 기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상대로 분노와 위선이 교차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포스코의 발표를 평가절하하며 이미 중국은 수소 기반 제철 기술을 개발 중이라 밝혔지만 곧바로 베이징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자체 기술 로드맵을 수정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한국이 서방과 결탁해 중국 철강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EU를 공개 비판했지만 정작 중국 철강은 여전히 고탄소 기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철강 생산 세계 1위지만 수출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EU는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 국경세에 따라 중국산 철강의 톤당 평균 160유로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며 반면 포스코는 카본제로 인증을 통해 이 세금을 전면 면제받게 됩니다. 그 차이는 국가 전체의 수출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큼 큽니다. 이미 2025년 상반기 동안 중국산 철강의 유럽 수출량은 전년 대비 38%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사용할 모든 철강을 포스코로부터 공급받기로 가닥을 잡았고 UAE도 탄소 국경세를 우려해 기존 중국 공급망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격이 아닌 탄소 이력서를 보고 철강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포스코의 철강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기록되지 않고 이는 곧 ESG 투자 점수 상승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동 자금까지 포스코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의 카본제로 철강이 세계 표준으로 떠오르자 국제산업계에서는 하나의 조용한 이주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조 대기업들의 한국행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략 제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본사를 이전하거나 생산기지를 통째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이미 부산 인근에 소형 기가팩토리 설립을 검토 중이며 독일의 지멘스는 포항과 울산 인근에 친환경 중장비 공장을 설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업 중심지였던 미국 중서부와 독일 루르 지역은 이제 한국 철강 공급망의 하청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흐름은 단순히 한국 철강이 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코 철강은 기존 철강보다 평균 20에서 30% 비쌉니다. 그런데도 세계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탄소가 없는 철강은 규제 없는 진입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 점수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각종 투자 펀드, 연기금, 정부 조달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포스코 철강은 바로 그 모든 장벽을 제거해주는 면역 여건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미국입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6개 주는 자국 내 철강 공급이 탄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가 멈춰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포스코 철강을 직접 들여와 설비를 구성한 기업들은 각종 행정 인허가를 무리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워싱턴이 만든 환경 규제를 서울이 푸는 열쇠로 해석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기준을 한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GE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풍력 터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왔는데 최근 발표된 터빈 신제품 시리즈에는 포스코 GREN STEL 올리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미국 기업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한국 철강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포스코가 글로벌 제조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자 필수제가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흐름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기업들이 규제에 맞추기 위해 정책을 해석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과 포스코가 설계한 기술 기준을 세계 각국이 따라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예컨대 UAE 정부는 최근 발표한 탄소제로 건축물 표준에서 포스코의 인증 기준을 원용했고 캐나다 몬트리올은 철도 차량 조달 입찰 조건에 포스코 인증 철강 사용 시 우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조 공장이나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질서의 원천 국가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한때는 미국이, 한때는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기업과 정부들이 한국이 만든 기술과 규격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와 산업 전략을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들도 포스코 인근으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철강이 이동하지 않고 공장이 이동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몰리고 결국 산업 중심이 재편되는 거죠. 그 중심이 이제 포항, 울산, 광양이라는 사실은 과거 우리가 선진국 공업지대라 불렀던 미국 시카고나 독일 에센이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누가 세계 산업의 중심에 있는가? 기술, 정책, 공급망, 환경, 외교 그 모든 축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던 길을 이제 전 세계가 되돌아와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철강이었고 그 이름은 포스코였습니다. 중국이 포스코의 카본제로 철강 성공을 본격적으로 인지한 건 발표 후 약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베이징 국무원 산하 공업정보화부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주제는 단 하나, 중국산 철강의 세계 수출은 끝났는가 였습니다. 놀랍게도 회의록 일부가 홍콩 언론을 통해 유출되었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이 대세가 되는 순간 중국산 철강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중국 산업계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싸고 빠른 철강으로 전 세계 저개발국, 신흥국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사회가 값이 싸도 탄소가 많으면 안 사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등장 이후 유럽, 중동, 남미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철강 구매처를 재편하고 있고 중국산 철강은 규제와 이미지 하락, 품질 논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국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 감소했으며 특히 유럽 향 수출은 42% 급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반응은 실로 당혹스럽습니다. 한편으론 포스코 기술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비밀리에 기술 습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있었고 그 IP가 중국 상하이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포항 지역 포스코 협력사 인력 중 일부가 중국계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가와 기술 제공 제안을 받았다는 첩보도 보고됐습니다. 포스코는 즉각적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진 일부를 정보보호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스파이 행위를 넘어서 기술 주도권을 잃은 대국의 위기감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 비판을 서방의 위선이라며 묵살해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탄소 없는 철강을 상업화하면서 그 논리는 깨졌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닌 정치로도 프로파간다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철강을 탄소 저감 철강이라고 주장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려 했지만 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kg당 1, 9에서 2, 3 수준이라는 수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는 kg당 0, 0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수소 기반 제철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설비 교체와 인프라 구축, 인증체계 정비까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반면 포스코는 이미 전 세계 14개국에 인증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기술을 따라잡는 순간 이미 세계는 다음 단계로 이동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위기의식이 감지됩니다. 최근 베이징대 산업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 중립 기술을 무시한 대가는 산업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었고 한국의 철강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외교, 투자, 안보 전략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포스코가 한국 정부에 확장된 외교 팔이 되었다는 것을 중국도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이 자랑해온 1대1로 전략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중국 철강이 주요 기반제였지만 최근 케냐,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한국산 포스코 철강으로 전환 예정이라는 공식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탄소 감축 목표와 ESG 금융 확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는 단지 철강 계약의 문제를 넘어 중국 영향력 자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본 제로 철강은 기술, 경제, 외교적 파급력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기준의 주도권, 즉 국제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025년 6월 세계무역기구 WTO는 매우 이례적으로 포스코의 탄소제로 인증 시스템을 국제 인정 기준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국제기구도 지금까지 특정 기업의 기술 인증 시스템을 글로벌 강제 표준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평가됩니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ISO나 IEC 같은 기술 표준화 기구가 일정한 중립적 절차를 통해 산업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40개국 이상이 포스코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먼저 입장을 표명했고 WTO는 이를 사실상 국제 합의로 간주해 표준화로 이끈 겁니다. 그 결과 앞으로 전 세계 철강 기업들이 카본 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만든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기술뿐만 아니라 규칙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준을 누가 설정하느냐가 미래 산업의 권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때 자기 기준만 고집하며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세계화하려 했고, 일본은 기술 내수화를 통해 자국 중심 규격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기술과 도덕, 환경과 생산성이 통합된 복합 기준 시대이며, 바로 그 핵심에 포스코가 만든 KCZ 인증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인증 시스템은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철강의 전 생산 과정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탄소 이력 추적 모듈, 인공지능 기반 환경 리스크 예측, 지역사회 ESG 기여도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적 엄밀성뿐 아니라 도덕적 신뢰성까지 결합되어 있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만들지 못한 수준의 통합체계인 셈입니다. UN 환경계획, UNEP에서도 이를 두고 미래 기술 규범의 출발점이라고 공식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국제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ESG 투자기관들이 포스코 기준을 기반으로 한 철강 사용 기업에 높은 투자 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5대 연기금 중 3곳이 포스코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우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뉴욕증권거래소는 자사 상장 규정 중 하나로 포스코 기준 충족 기업의 투자자 리스크 경고 면제 조항을 신설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본 흐름까지 한국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미국이나 일본 혹은 중국이 이 포스코 기준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까? 아니면 독자적 기준을 만들려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늦었습니다. 포스코 인증은 기술 생태계뿐 아니라 시장, 외교, 금융까지 한꺼번에 선점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포스코 기준에 맞춘 설비와 유통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다면 그건 시장 교란으로 간주되어 WTO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처참합니다. 2025년 7월 현재 일본 내 철강 기업 중 포스코 기준을 충족한 생산 설비는 단 0곳입니다. JFE, 니폰스틸 모두 시도는 하고 있으나 기본 설비가 고로 중심이라 구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 자신들이 만든 JIS 규격을 세계 표준처럼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만든 규격에 적응하지 않으면 수출조차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부와 민간의 절묘한 협력 구조입니다. 포스코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국제외교 자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포스코 기준을 채택한 국가에 개발 지원 및 인프라 협력 우선 제공을 약속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그린 FTA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포스코는 기준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그 기준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외교 방정식을 짜고 있는 셈입니다. 포스코가 만든 카본제로 철강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자 세계 각국에서는 당연히 기술 공유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7월 초 공식 외교문서를 통해 포스코 측에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그 조건은 놀랍게도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철강 기술까지 돈으로 사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는다. 제품만 판다. 이 발언은 세계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만이 유일한 표준이라 믿고 타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조건부로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이 기술을 요청했고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기술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스코에 접근했지만, 포스코는 일본의 제안에도 그동안 한국 기술을 조롱하고 배척했던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건 기술 거래가 아니라 기술을 통한 외교적 복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포스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을 한국의 주권으로 간주하며 어떤 국제적 압박이나 경제적 유혹에도 기술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기술은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생존의 결과이며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 기술 외교 관계자들에게 뼈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포스코가 폐쇄적인 태도만 취한 건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공유하지 않되 제품과 인증, 컨설팅, 시스템 구축에는 적극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이미 UAE,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9개국과 제품 컨설팅 설비 세트 패키지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 가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약에도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핵심 알고리즘과 반응 프로세스는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 포스코는 철강을 팔되 지배권은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독점 전략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이 따라 하려 해도 수소 환원 반응의 효율성과 탄소 배출량 제어 알고리즘, 전력 절감 설계 등 핵심 요소는 포스코의 내부 자산이며 이 구조는 단순한 특허나 논문이 아니라 AI 기반의 실시간 반응 제어 시스템으로 통합돼 있어 사실상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즉, 포스코 철강은 따라올 수 없는 완성형 생태계입니다. 이쯤 되면 왜 굳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한국은 지금껏 수많은 기술을 넘겨주고 공유하고 타협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허 침해, 기술 도용, 국제소송, 심지어 한국 기술은 하위 호환이라는 조롱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절대 더 이상 기술을 헐갑에 넘기지 않겠다는 자각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술 독립은 그저 생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주권의 핵심임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단지 한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EU조차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가져가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주도한 기술 질서에 올라타야 하며 그 열차의 키는 포스코만이 쥐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기술 독점 선언 이후 이재명 정부는 전통적인 무역외교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부가 기술, 외교부가 외교, 국토부가 인프라를 따로 관리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무역 외교 통합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을 수직적으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그린딜 외교국입니다. 이 부서는 2025년 8월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었으며 카본제로 철강을 매개로 한 전략 자원 교환, 기술 연계, 군사 협력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외교 모델을 총괄합니다. 즉, 포스코 철강은 이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닌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강력한 통화 수단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협정들을 보면 그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필리핀과의 그린 항만 프로젝트에는 포스코 철강이 기본 자재로 들어가고 대신 필리핀은 한국 기업의 리튬 채굴권과 해양 케이블 부설권을 넘겼습니다. 탄자니아와는 친환경 철도 패키지로 철강을 공급하고 대신 코발트 광산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자원 외교가 아니라 기술 외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기술이 없고 기술이 있는 나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 불균형을 포스코 철강으로 돌파해낸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미국, 영국과 밀착했던 에너지 협력 구조에서 이탈하여 한국과 독자적인 에너지 철강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리야드는 향후 20년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 철강의 80%를 포스코 철강으로 공급받기로 했고 그 대가로 한국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와 공동으로 탄소 중립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강 한 장이 에너지 안보, 산업 연계, 지정학적 위상을 모두 바꾼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도 이 흐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세안 3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기술 공유 없는 기술 협력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포스코 철강을 기반으로 선별적 파트너십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과 손을 잡고 싶다면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말고
한국 기술을 존중하고 따라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언은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 다른 비기술 보유국들에게 뼈아픈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했다면 이제는 그들 모두를 상대로 기술 우위 기반의 주도권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강을 수출하지 않는다. 미래를 설계한다는 국정 슬로건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현실로 구현해낸 건 다름 아닌 포스코라는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산업국가 외교가 하나로 통합된 전례 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 흐름은 군사, 안보 분야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재건 협력 과정에서 포스코 철강을 활용한 탄소 제로 방탄판을 제안했고, NATO는 이를 차세대 그린 방호 기술로 채택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한 장의 철강이 전장의 생존율까지 바꾸는 시대. 이처럼 철강은 더 이상 산업재가 아니라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략의 유일한 보유국입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기술로 말하고 기술로 외교하며 기술로 연대합니다. 포스코는 철강을 팔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지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을 조율하는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만의 기준과 전략을 갖고 전 세계를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기술 강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한복판에 철강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스코의 철강이 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이 외교, 에너지, 군사까지 관통하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져온 정치적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나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철강 산업의 패권을 잃은 대가를 정치권이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언론의 십자포화를 맡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 무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철강 한 장이 정치인 하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은 거의 정권 붕괴 직전 수준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주요 보수 성향 언론조차도 이시바 내각은 산업 전략의 완전한 실패자라고 규정했고, 실제로 자민당 내부에서는 조기 총재 경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왜 일본은 카본 제로 기술을 경시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2023년 경제산업성은 포스코 기술을 실현 불가능한 수소놀이라며 공식 문서에서 배제했고, 니폰스틸은 포스코의 특허를 상업적 허풍이라 일축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서가 공개되고 조롱과 분노가 동시에 일본 정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더욱 뼈아픕니다. NHK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유권자의 67%가 한국과 기술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응답했고, 20대 유권자의 71%는 일본 정치인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똑똑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차라리 포스코 일본 지사를 유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이미 일본 내 기술 협력을 전면 거부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상황이 나을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스코 발표 전후로 기술 경시 발언을 반복했고,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과 전통 제조업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등 전통 철강 벨트주에서는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와 산업계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정치적 반격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을 판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무능을 증명했다. 게다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정치보다 훨씬 빠릅니다. 테슬라, GE, 보잉 등은 이미 포스코 기준에 맞는 공급망으로의 전면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존 철강 인프라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은 우리 지도자는 포스코 같은 기술을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포스코를 무시한 것이 최대 전략 실수였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한국 기술을 하청, 조립,
보조적 존재로 인식해왔다는 점입니다. 그 오만함이 지금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뒷공장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오는 시대다. 그 말 한마디가 워싱턴과 도쿄에선 외교적 자극을 넘어 실질적 권력의 이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권 교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기술과 외교 실패가 트럼프의 최대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포스코의 철강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놓친 자가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을 무시한 정치인은 이제 표를 잃고 기술을 존중한 국가는 미래를 얻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옳은 방향을 택한 나라였습니다. 포스코의 카본제로 철강이 전 세계 산업 질서를 바꿨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수치와 외교적 반응으로 증명됐지만 그 진짜 파괴력은 글로벌 산업 구조 자체의 재편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에너지, 방산, 철도 등 전통적인 고탄소 산업들이 포스코 철강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에너지나 자원에 따라 결정됐다면 지금은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이 전체 생태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흐름의 출발점이자 핵심 중심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EV 전환 속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엠퓨어의 차체 전량을 포스코의 카본제로 강판으로 바꿨고 그 결과 EU 탄소 인증 심사를 8개월 단축시켰습니다. 테슬라조차 2026년부터 포스코 강판 사용을 전면 검토 중인 상황에서 현대차는 이미 탄소 프리 차량이라는 새로운 시장 기준을 선점한 셈이죠. 아이오닉 라인업은 전 세계 ESG 투자기관들의 가장 선호하는 모빌리티 시리즈로 선정되며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5년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 구역 전체를 탄소 제로 소재만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고 실제 건설 자재 리스트에 포스코 강제가 독점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두바이가 2030년까지 모든 공공 인프라에 탄소 제로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고 네옴시티도 포스코 강제를 기반으로 설계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는 전 세계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국산 철강은 물론 일본제 구조강도 더 이상 명암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5년 7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포스코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카본제로 선박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선박 외판부터 내구 구조재까지 전량 포스코 강판으로 구성된 이 신형 LNG 선박은 유럽, 북미, 인도 등에서 사전 주문만 42척에 달하며 기존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과 중국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추월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는 신규 수주가 70% 급감하며 고용 인력을 대규모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조선업 붕괴론이 일본 경제지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포스코는 핵심 기술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유럽풍력연합 EWEA은 2025년 하반기 기준 모든 해상 풍력 발전 타워 구조물에 포스코의 고강도 저탄소 철강을 우선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북미 원자력 발전 설비 구조강에도 포스코 강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자재 공급을 넘어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전략적 핵심축으로 자리 잡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철강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 변화가 보여주는 결정적 결론은 하나입니다. 산업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산업을 움직였던 국가들, 미국, 독일, 일본은 지금 기준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품질, 인증, 탄소 규제, 투자 매력성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산업 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강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환경 문제로 퇴보하는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환경과 기술의 상징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포스코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산업계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낡은 고탄소 산업 시스템을 고집하다가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올라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유럽은 움직였고, 중동은 선택했고, 남미는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건 미국과 일본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포스코는 이미 모든 산업의 시작점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제조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카본제로 철강이 세계 산업을 통째로 재편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철강 가격의 급등과 저소득 국가의 철강 접근성 붕괴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국제 철강 시장에서 톤당 가격은 평균 42% 상승했으며 카본제로 인증 철강은 기존 고탄소 제품보다 70에서 110%더 비싼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중동 등 선진국은 이 가격을 지불할 여력이 있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 개발과 산업화에 필수적인 철강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치제로 변해버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철강 가격이 단순히 건설이나 산업 프로젝트의 지연만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강은 도로, 병원, 수도시설, 학교,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기본 기능의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25개국은 현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65% 이상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상태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탄소 국경세 도입 이후 저가 중국산 철강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포스코 철강은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 입찰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정의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조용히 불편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은 포스코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개도국에 대한 접근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금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포스코 철강의 기술적 우위와 환경적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결 방안을 꺼내는 순간 한국의 기준에 도전하게 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2025년 8월 초 대통령은 청와대 공식 성명을 통해 그린 공정 철강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이 포스코 철강을 개발도상국에 직접 공급하되 탄소 저감 기술 전수 없이 제한된 생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철강을 원가 수준으로 지원하는 조건부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해당 국가들은 친중, 친러 성향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고 한국의 탄소 기준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는 정치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기술은 공유하지 않되 가치와 질서를 조건으로 철강을 제공하겠다는 구조적 제안인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당연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국제 NGO는 기술 패권을 외교무기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친중 성향 국가들은 이 구상이 식민주의적 기술 질서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6개국은 공식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차피 중국의 철강은 환경 인증이 안 되고 미국과 유럽은 기술도 안 준다며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정치는 결국 도덕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계산의 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포스코는 이 프로그램을 전담할 그린 철강 국제기구 GISP를 설립했고 본부는 서울에 위치합니다. 이 기구는 기술 이전 없이도 개도국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재 지원, 인프라 컨설팅, 탄소 회계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외교, 산업, 군사 전략과 정렬된 정책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방 모델을 채택합니다. 이 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설계적인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이며 기존의 서구주도 ODA 모델을 뒤집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력 프레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명이 열리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철강이 다시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흐름을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포스코가 만든 카본제로 철강은 기술적 승리를 넘어서 정치, 외교, 금융, 안보, 환경, 심지어 윤리적 기준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표준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질서를 만드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메이드 인 재팬으로 독일이 정밀기계로 상징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린 스틸 하면 오직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지 기술의 우위가 아닙니다.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를 먼저 만들어냈다는 선도국의 위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 발표 이후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생존했고, 이제는 기술을 통해 인류와 나누겠다. 그러나 그 나눔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무조건적 기술 이전이 아니라 가치와 질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있지요. 포스코는 기술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배타가 아니라 선별적 개방, 즉 한국식 기술 주권의 실현입니다. 놀라운 건 이 철학이 이제 한국 외교의 기본 문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원조 중심 외교, 양자 무역 중심 협상, 기술 도입 중심 외교가 사라지고 대신 기술 우위를 통해 국제관계를 구조화하는 기술 주권 외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그린 철강 동맹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에너지 협력, 안보 재편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전략 연합체를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 걸쳐 구성 중이며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실시간 데이터와 자재 공급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는 산업 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모든 구조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율하며 국가가 확장한 완벽한 삼각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은 포스코가 만들고 신뢰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며 제도는 글로벌 사회가 따릅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기술 패권국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을 요청했고 설비를 수입했으며 표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요청하고 한국의 설비에 줄을 서며 한국의 기준을 채택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산업 주권의 실체입니다. 자원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고 무기를 앞세우던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환경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만이 산업을 통제하고 질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것을 실현한 최초의 기업이며 한국은 그것을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 적용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철강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소 제로라는 기술이자 배제 없는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며 외교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이는 정밀한 무기입니다. 많은 나라가 포스코를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거 자신들이 기술을 수출했던 나라가 이제는 거대한 글로벌 질서를 그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오래 준비해왔고 쉽게 타협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실패하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술로만 가능한 외교, 외교로만 가능한 산업, 산업으로만 가능한 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포스코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계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미래이며 포스코가 열어준 세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